안녕하세요. 나는 32 평범하게 직장 다니며 살던 사람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막상 내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하얀 드레스를 입어보는 순간 나는 쑥스러움 대신 희한한 종류의 확신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그날 모두가 축복하러 모인 예식장에서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농담 같다고 누군가는 영화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후로 몇 달을 어쩌면 아직까지도 내 삶이 잠시 멈춘 채 어딘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고발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그날의 공기, 냄새, 시선, 문자가 울리던 진동 하나까지도 기억해두고 싶어서, 그리고 같은 종류의 수치를 겪은 누군가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나는 이 긴 사연을 남깁니다. 우리는 회사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숫자에 강했고 나는 문장에 강했습니다. 팀장님은 늘 둘이 같이 붙여놓으면 보고서가 살아 움직인다고 칭찬했죠. 퇴근 후에도 막차 전까지 PPT를 붙잡고 있던 날들, 커피가 식을 때마다 새로 받아오던 그의 걸음, 잠깐만, 이 페이지는 숫자가 말을 먼저 걸게 해야 해라며 미소 짓던 눈빛. 연애는 어느 날 문득 시작되었습니다. 회식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주던 골목에서 그는 우리 언제부터 서로를 챙겼을까? 라고 물었고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코트 춤에 매달린 낙엽 하나를 떼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부드러운 확신이 자랐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동시에 현실적이었습니다. 대출 계산표를 만들어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살려면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해주던 사람. 명절을 앞두고는 양가 어른들께 드릴 선물 목록을 같이 적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우리가 함께 적은 체크리스트들이 늘어갔습니다. 냉장고하, 세탁기하, 이사보류, 예단 조율, 신혼여행, 태국단 낭후보. 프로포즈는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비 내리던 금요일 회사 옥상 흡연구역 옆 바람막이 아래에서 그는 나랑 오래 살자고 말했습니다. 금빛 반지 대신 빗방울이 내 손등 위에서 반짝였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오래 살자 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실물로 만든 것이 바로 청첩장이었습니다. 청첩장 샘플을 고르는 날 나는 흰 종이 위에 떠 있는 금박 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반짝였고 날짜가 반짝였고 장소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활자들이 우리를 미래로 데려가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내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실제 같았어.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필요로 했습니다. 스드메 계약서에 작은 별표, 식대 협상, 사회자 섭외, 축가와 영상, 하객석 배치표, 방명록 펜에 잉크 굵기까지. 우리는 자잘한 의견 차이를 부딪히고도 결국엔 늘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나는 그런 우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설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의 어머니는 점잖았고 내 부모님은 소박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매끈하게 지나갔습니다. 상견례 끝 무렵 그의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책상 앞에서 웃는 일이 드물었는데 너랑 있으면 웃어요. 나는 괜히 울컥해 제가 웃게 할게요 라고 말했고 그 말은 그날 밤 내 다이어리 첫 줄에 적혔습니다. 결혼식장 계약금을 치른 날 그는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내 어깨 위 먼지를 툭툭 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오늘 더 확실히 알았어. 나는 장난스럽게 대받았죠. 나는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그리고 정말로 나는 알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음 그 자체였어요. 결혼식 당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아침.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스스로를 북돋우며 약속된 샵으로 향했습니다. 메이크업 의자에 앉아 눈썹 결을 다듬고 속눈썹을 올리는 동안 웨딩 사진처럼 고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말수가 줄어든 그였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내일 웃지 말라 해도 웃을 것 같다고 하던 사람인데 아침 문자에 그는 조금 늦을 수 있다는 말만 보냈습니다. 늦을 수도 있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토요일 오전 도로는 언제나 막히니까.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기 전 나는 복도 창가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출음이 몇 번 울리더니 그가 받았고 한 박자 늦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가는 중.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문장 사이사이 얇은 숨이 들려왔습니다. 드레스는 잘 맞았습니다. 가슴선과 허리선이 그간 운동으로 타협한 몸을 예쁘게 감싸주었고 베일 끝에 비늘 같은 레이스가 손등을 간지렸습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스태프의 말에 나는 거울을 보고 웃었지만 웃음 뒤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울렁임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이상 신호는 그의 어머니의 말수였습니다. 늘 정중하고 침착하던 그분이 차가 많이 막히네요. 아이고를 자주 반복했습니다. 그 말의 간격마다 작은 한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준비 상황을 점검하러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하객분들 많이 오셨어요. 축가도 리허설 깔끔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덧붙였죠. 신랑님은 곧 도착하시겠죠? 곧. 그 한 단어가 길어졌습니다. 하객이 더 들어오고 꽃냄새가 실내 공기를 진득하게 채우고 축주 자리의 잔이 일렬로 반짝이고 의전팀이 이어폰으로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그 모든 일이 곧이라는 단어의 바깥에서 많아졌습니다. 시작 40분 전. 나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었다가 끊겼습니다. 10분 뒤 또.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단어들이 마음속에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막힘, 늦음, 잠깐, 곧, 그리고 낯선 단어 하나가 불쑥. 혹시. 나는 드레스 햄라인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에 레이스가 까슬까슬 걸렸습니다. 그때 그의 사촌 누나가 대기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돼? 나는 어렵게 고개를 끄덕이며 곧 온대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내 입을 떠나는 순간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시작 20분 전. 사회자는 신랑 측 진행 담당자와 함께 식순서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입장, 음악, 혼주, 인사, 성혼 선언, 축가, 행진. 체크리스트의 네모칸들이 정갈했지만 제일 중요한 네모칸 신랑 입장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작 10분 전. 예식장 매니저가 신부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님, 혹시 신랑님 쪽에서 오시는 경로를 확인해 봤는데요. 문장 뒤가 흐려졌습니다. 배차가 제 시간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연락을 돌리고 있어요. 하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늘어났습니다. 친구들은 신부 너무 예쁘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엇인가 눈치를 챈 표정으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사고 난 거 아니야? 라고 물었고 다른 누군가 요즘 뉴스 보면 별일 다 있던데라고 속삭였습니다. 시작 5분 전. 의전팀이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혹시 시작 시간을 10분 정도만 미루어도 괜찮으실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입천장이 말라붙었습니다. 시작 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 말은 예식장 스피커를 타고 꽃길 위를 흘렀고 웅성거림은 반박과 동정 사이를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고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껐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짧은 통화. 어디야? 지금. 그리고 대답을 듣는 듯 하더니 그분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말로 듣지 않아도 무언가 돌이킬 수 없게 기울었다는 것을. 결국 사회자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에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떨리는 다리를 힘으로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베일이 어깨를 스쳤고 어깨뼈 아래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랑은 도망갔습니다.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들은 건 한참 뒤였지만 나는 그 순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식은 파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의전팀은 빠르게 하객들에게 사정 설명을 했고 가까운 친척들은 나와 부모님을 둘러싼 채 일단 신부부터 앉혀요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누군가는 쯧 혀를 찼습니다. 나는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나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앞에서 나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의 이름이 떠 있는 대화창. 어디야? 지금 오고 있어? 무슨 일 생겼어? 그리고 마지막 보내지 못한 문장 하나. 나 혼자야. 보내지 못한 그 문장은 결국 내 안에서만 울렸습니다. 호출음은 먹먹했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예식장 불이 꺼졌을 무렵 그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결혼할 자신이 없었어. 딱 그 한 줄.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한 줄을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이상한 웃음. 너무 많이 울고 너무 오래 서 있다 보면 웃음이 먼저 나오는 종류의 피로한 웃음.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검은 화면에 내 베일이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의 시간들은 어지러웠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통화, 위약금 계산, 예식장 직원의 정중한 안내, 친구들의 분노, 몇몇 지인의 잘 의도되었으나 미숙한 위로 그래도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야. 회사 단톡방의 침묵과 개인톡의 과잉 친절, 그리고 무엇보다 내 방의 정적.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꽃길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백합과 장미와 라논큘러스가 섞인 달큰한 향. 그 꽃들이 나를 축복하려고 모여 있었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축복의 향기가 내겐 조난 신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소문은 빨랐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랑이 도망갔다더라. 누군가는 돈 문제래, 누군가는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더라, 누군가는 그의 엄마가 반대했다더라라고 각색했습니다. 그들의 상상력은 내 상처보다 빨랐고 그 속도는 내 회복을 자꾸 뒤로 미뤘습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나를 볼 때마다 드레스 대신 수치심을 입고 있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보고서 맨 위 날짜를 적다가 결혼식 날짜를 쓰고는 한참 동안 펜을 멈춘 날도 있었습니다. 가끔 그의 소셜 계정으로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화면, 바뀐 프로필 사진, 삭제된 글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떠나는 사람. 그가 선택한 이별의 방식은 침묵과 삭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몇 번의 울음 끝에 겨우 한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는 괜찮아요라고 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에게 자꾸만 괜찮아져야 할 사람이 나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드레스 가방을 들고 뛰던 그날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가방은 지금 옷장 안에 있고 비닐 속 흰 천은 햇빛 대신 어둠을, 축복 대신 침묵을 둘렀습니다. 나는 가방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방에서부터 다시 살자. 나는 작은 것들을 고쳤습니다. 달력을 새로 샀습니다. 결혼식 날짜에 커다란 X를 그린 뒤 그 위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휴식. 수첩의 첫 페이지를 찢어버리고 새로 적었습니다. 오늘 할 일 샌드위치 만들기, 빨래 돌리기, 창문 열기, 숨쉬기.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는 사이 내 몸의 긴장이 아주 조금씩 풀렸습니다. 뭔가를 잃었다는 감각이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감각과 병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실과 존재가 같은 방에서 같이 앉아 있는 장면. 그 장면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전문적인 언어로 내 마음의 부스러기를 설명받는 일은 낯설었지만 필요했습니다. 상담사는 내게 그날의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저버린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킨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갑자기 깊은 잠을 깬 사람처럼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청첩장은 일부만 남기고 모두 버렸습니다. 하나는 일기장에 붙이고 옆에 짧게 썼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갔다. 거기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친구들과의 거리도 조정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좋은 의도를 입 밖으로 꺼내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나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곁은 말보다 자세히 문제라는 걸 배웠습니다. 나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수영장에 갔고 물속에서 나는 무게가 가벼워지는 법을 익혔습니다.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몸이 뜨고 짧게 가져가면 가라앉았습니다. 어쩌면 슬픔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붙잡으면 가라앉고 길게 숨을 쉬면 떠오릅니다. 어느 날은 예식장 근처를 일부러 걸었습니다. 꽃집, 정수기 배달차, 주차 안내 표지판, 지난주 신부의 사진이 걸린 스튜디오 쇼윈도. 나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다시 걷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그를 용서할 수 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미움과 분노를 내 가슴속 장기 세입자로 두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 감정들은 방문객이어야 합니다. 왔다가 이유가 사라지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나는 내게 편지를 썼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너에게. 너는 잘못하지 않았다. 너는 도망간 사람의 빈자리를 자신의 잘못으로 채우지 않았다. 너는 잘 버텼고 잘 울었고 잘 걸었다. 내가 다시 웃을 때 그 웃음에는 오늘의 울음이 빛으로 섞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눈물을 아끼지 말자.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봉투 위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보류가 아니라 계속.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혼식 드레스를 중고로 내놓았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딸아이가 꿈꾸던 드레스와 비슷해요. 혹시 사연 있는 물건이라면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사연이 끝난 물건이에요. 거래는 매끄럽게 이루어졌고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래 잠을 잤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사람들을 믿어볼 생각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나를 배신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구해줄 다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그 다리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건널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인생의 또 다른 초대장을 손에 들고 누군가를 향해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이번에는 천천히 가요. 하지만 끝까지 가요.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준 당신이 혹시 내게 묻는다면 결혼식 당일 신랑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견디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견디는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생활들의 연속이라고.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수건을 개고 빨래를 널고 제자리에 돌려두고 밤이면 불을 끄고 잠을 청하는 일. 그 작은 생활들을 반복하는 동안 상처는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을 따라 조금씩 식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내게서 몇 장면쯤을 가져가야 한다면 제발 이것 하나만 가져가 주세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약속을 저버린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의 몫은 당신을 돌보고 당신을 되찾고 당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언젠가 당신과 나 모두 축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그때의 축복은 아마도 더 단단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